뭐 인구 얘기만 하다가 50분이 다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다음 분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챕터로는 제가 뉴 노멀 인간관계라는 것을 잡아놨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1인 가구의 증가부터 시작을 해요. 자,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31%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구 구조 중에서 어떤 가구 구조가 제일 흔한 가구 구조일까요?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질문 드렸을 때 3인 가구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1인 가구입니다. 2017년에도 18년에도 늘 1인 가구가 제일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가족 사진은 뭘까요? 전형적인 가족 사진 모습. 자, 우리 가족 사진 하면 떠오르잖아요. 뭐 가족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찍은 그 사진들. 왜? 사진관마다 그런 모습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가족 사진은 뭘까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나와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찍고 있는 사진. 왜? 혼자 사는 가구는 많은데 적적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족 사진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1인 가구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소개도 해놨는데 그거 이상의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혼자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당해줬어요. 나의 양육처이자 교육처이자 은행이자 직장이자 모든 것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사회, 국가, 기업 등에서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역시도 바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일단 친구 관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 요즘에 혼자 계실 때 더 즐거우세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더 즐거우세요?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10년 전에 드렸으면은 당연히 친구들이랑 있을 때 즐겁지. 혼자 있으면 뭐해? 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혼자 있을 때 즐겁다는 사람 비율이 확 늘어났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즐거운가? 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 1년 살기, 친구 없이 1년 살기. 자, 여러분들 뭐 선택하실래요? 자, 또 이거를 한 10년 전에 질문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야, 친구 없이 1년 산다고? 너 사회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질문을 드려봤으니까 친구 없이 1년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친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장본인은 누군 거죠? 바로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아마 디지털 콘텐츠들이 우리 친구 관계를 많이 대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디지털 콘텐츠는 취향 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지 않나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니 대화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수준 안 맞는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친구가 이제 화장실만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스마트폰 집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 초연결 인간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요.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내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의 사람,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무수하게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건지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요리법을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연락했죠? 엄마, 아니면 친구.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많이 유지가 돼요. 근데 요즘에 요리법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백 선생님 아니에요? 육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시어머니한테 전화 거시나요? 아니죠.
오은영 선생님 유튜브 보고 있고. 주식 정보를 알고 싶다? 친구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듣죠? 이제 주식 채널을 찾아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무수하게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터넷상의 초연결 관계, 그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관을 전수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관계를 여실하게 느낀 사건이 있는데요. 제 사촌 조카가 있어요. 초등학생.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의 진로가 초등학생인데 군사 무기 전문가라는 거예요. 되게 생뚱맞더라고요. 왜냐? 우리 친척 중에서는 군대와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그 꿈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군사무기 채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개인들에게 가치관, 그리고 지식정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로 바뀐 거죠? 다 나와 관련이 없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간접적인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 집단들, 가족이라든지 친구의 관계는 많이 끊어지는 대신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결혼을 26만 건밖에 하지 않았더라고요. 최저 수치이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대신에 적적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가족 대신에 누구를 입양한다? 반려동물 입양하다 보니까 관련 산업은 쭉쭉쭉쭉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래에 첨단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기술 가족들도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가족이라고 한다면 홈 IoT. 내가 혼자 살더라도 예전에 고데기 같은 게 켜놓고 나오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고데기 켜놓고 나온 것 같은데 좀 꺼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던지 했는데 지금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똑 외부에서도 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 이거 경제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다양한 생각들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포스트잇을 닮아가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전의 인간관계는 청테이프를 닮았어요. 붙을 때 딱 달라붙고요. 뗄 때 정말 더럽게 아파요. 떼더라도 끈끈이가 남는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노래 가사 생각해 보세요. 박완규 씨의 천년의 사랑. 천년이 가도 너를 잊을 수 없어. 이소라 씨의 제발 돌아와줘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의 인간관계 어때요? 그런 식으로 노래 가사 쓰면은 절대로 호응을 얻지 못해요. 요즘의 인간관계는 포스트잇을 닮아가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볍게 달라붙고요. 쉽게 뗄 수 있고요. 떼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고 언제든지 부착할 수 있는 가벼운 관계. 취향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맺는 이런 관계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비율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좋게 보자면 이게 쿨한 것이고 나쁘게 보자면은 굉장히 고독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쓸쓸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면은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바라는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진로가 또 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창업 영역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인간관계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 드렸더니 재미난 반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나만 이런 줄 알고 그래서 사회성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불안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 분위기를 또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챕터로 인구 변화 말씀드리면서 와, 이건 무섭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만큼 무섭고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자,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 심각하죠. 환경위기 심각하죠. 근데 제가 여쭤보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얼마인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이 질문을 드려보죠.
산업화 이전보다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몇 도씨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자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몇 도일까요? 이 기준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르세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 5도요? 10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답은 1.5도이고요. 그럼 지금 지구의 온도가 몇 도 높아진지 아세요? 1.1도 정도 높아졌어요. 고작 0.4도. 턱 끝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데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지구의 온도가 알아서 뜨거워져요. 왜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일단 극지방의 온도가 먼저 녹게 되거든요. 얼음 같은 것들이 먼저 녹게 되는데 햇빛이 얼음, 그 하얀 데에 반사되어 갈 거잖아요. 근데 얼음이 줄어들게 되면 반사되는 얼음이 줄어들어요. 그럼 반사되는 양이 다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극지방의 그런 얼음들은 더 빨리 녹게 되겠죠.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얼어있던 층들이 있는데 그게 녹게 됩니다. 녹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메탄가스라든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게 또 나와요. 그리고 알아서 데펴지면서 계속 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산불들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불씨에도 더욱더 많은 산림이 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대형 규모로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숲풀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누가 흡수해주죠? 그럼 흡수량이 또 떨어지고 대기는 건조해지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년 계속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진다든지 기후위기 환경위기가 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봐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의 기후,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맞습니다. IPCC라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측한 바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아무리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2030년쯤이 되게 되면은 1.5도는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은 2100년쯤이 됐을 때는 그게 조금 수그러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펼쳐질까요? 지금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CO2 때문이 아니에요. 온실가스라는 것, 특히나 CO2 같은 것들은 대기에서 100년 이상 누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뱉어놓은 것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누적으로 우리가 줄인다고 하더라도 계속 온실가스가 추가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늘리고 이런 노력들이 다 쓸모가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 40년 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온실가스 빵빵 쓰고 사면은 폭염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덜 심각하게 살려면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 정말 우리 노후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그런 걸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영향받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제조 강국이잖아요. 온실가스 줄이지 못하면은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받을 때 탄소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장 청년들 대상으로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쪽이 두 가지 분야거든요.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 두 번째가 바로 이런 그린 뉴딜, 친환경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4부에서는 제가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썼지만 첨단 기술 발달 상황은 책보다는요. 유튜브라든지 언론 기사를 보시는 게 더 나으세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너무 급변해요. 그래서 저도 저번 책, 첫 번째 책에서는요. 기술 내용만 담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아니, 책을 쓰는 와중에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회사 이름이 바뀐다든지, 그 책이 나오자마자 기술 상황이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가상과 현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이 트렌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VR이라든지 혼합현실이라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또 디지털 휴먼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짜건 진짜건 뭐가 중요하냐. 재밌으면 그만이지. 유용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와중에 이제 요즘에 난리가 나는 트렌드가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것들인데 많은 트렌드 전문가들이 메타버스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소신 발언을 꿋꿋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멀었다.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용어가 모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파트에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딱 세 가지 이야기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동화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자, 첫 번째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동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가져갈까요? 싫어하는 일을 가져갈까요? 생각해보면은 단순 반복하는 일, 계산하는 일, 뭐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죠? 반복하는 일, 위험한 일. 보통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그 일이 자동화 때문에 대체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시대에는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일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자리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그 직업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건 자동화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거리로 생각을 한번 전환을 해보세요. 일거리. 야,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데 뭘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변화, 우리의 인간관계 변화, 그리고 또 기후위기 이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거리가 없나요? 일거리가 지나치게 많아요. 자동화 기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쓰더라도 그게 해결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이러한 미래에 꼭 변화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신다면은 오히려 기회는 넘쳐나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자동화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사실 창직을 누구를 보고 한 거거든요. 저는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박용우 대표님의 사례를 보고서 따라 했는데 상당히 이점이 많더라고요. 자, 자동화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뭐 그럼 어때요? 내 일자리를 내가 직접 만들면 되는데 그럼 창직한 사람들은 다 창업하고 프리랜서로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저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창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하다못해 영업직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나는 고객 마인드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은 영업직의 본질은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이렇게 SNS 활동을 해왔다. 이러면은 그 회사에서 안 뽑아갈까요? 그래서 창직이라는 것은 결국에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능력을 갖추고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하자면은 일종의 내 직업을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취업을 하시건 창업을 하시건 프리랜서로 일하시건 오히려 길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직을 추천드립니다. 옛날이었으면 추천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창직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 같으면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다?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홍보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SNS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가능합니다. 꾸준히 여러분들만의 능력을 찾으신 다음에 꾸준히 그 능력을 SNS로 홍보하시게 되면은 기회는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봐요. 제가 초반에 초연결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간접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공통점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원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작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소모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그림 그리려면 아그리빠라는 걸로 연습하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연습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더 잘 그린 그림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피카소의 그림, 반 고흐의 그림,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의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놓고 누가 더 잘 그린 그림인지 구별이 되시나요? 안 되죠? 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던지 여러 가지 트렌드들, 여러분들만의 장점을 살리셔서 차별화된 여러분들만의 작품, 여러분들 직업을 작품화 시킨다면은 그 일이 다른 사람이랑도 경쟁할 일이 줄어들고 심지어 자동화 기술과 경쟁하는 그런 상황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작품이 되고 계신지 소모품이 되고 계신지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릴게요.